어르신, 퇴직금 입금이 안 됐는데요. 영원이요.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재확인해도 같은데요.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날 숫자 0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통장 한가운데 찍힌 0원은 제 통장이 아니라 제 지난 시간을 부정하는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제 발은 무거웠습니다. 정년퇴직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는데 그게 전부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영원으로 정리되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식당에서 퇴직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도요? 저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다들 서로의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모두 똑같이 영원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무시당한 거 맞죠?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인사 담당자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대표님이 다시 연락 주실 거예요 하며 말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술잔 대신 빈 통장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한켠에 쌓아둔 급여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30년치의 서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가 정말 30년을 채웠다는 기록을 다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 첫 월급 명세서에는 손글씨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작아서 대표가 직접 급여 봉투를 돌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류 속에서 오래된 도장함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제 이름이 새겨진 인감 도장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회사에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같았는데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만 말한 채 저는 옛 동료들과 함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책상 몇 개만 남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 걸렸던 장기근 속상 액자들도 전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된 거 아닙니까?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무사라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유나 노무사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유나는 우리보다 한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딸 또래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퇴직금 체불만이 아니네요. 여기 직원명의 대출 기록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대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특정 부분을 콕 집어 가리켰습니다. 이 서명들 본인이 직접 하신 거 맞으세요? 정민이 서류를 가까이 당겨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제 필체가 아니에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표가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말로 일부 직원의 도장을 받아갔고 그 도장으로 대출을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빚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이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대표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사실을요. 정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거 오래가면 우리만 손해 아닌가요? 일부라도 빨리 받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 등록금, 집 대출,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그의 머릿속은 현실적인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30년이 영원으로 정리되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유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녹취 파일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저분들 소송 같은 거 못해요. 나이도 있고 귀찮아서 포기하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모멸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싸움도 못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 말이 돈보다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녹취를 듣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기다려줬습니다. 다음 회의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싸움도 못하게 보였던 거죠.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제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을 겁니다. 정민은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전 돈이 더 무서웠어요.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나니까 이대로 있으면 제가 저 자신을 더 못 볼 것 같아서요. 그날 정민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단 진정과 언론 제보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표의 계좌와 대출 내역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잘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억울해서요. 통장을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0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그 순간 창피함보다 해방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소송은 길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법정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유나는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그는 점점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우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고 퇴직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정 마지막 날 저는 빈 법정 의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끝까지 와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언젠가 우리 손주들한테 이 얘기 해줄 수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작업복을 마지막으로 옷장에 걸어뒀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사직서, 사본을 꺼내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인감 도장을 조심스럽게 도장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다시는 아무에게도 쉽게 내어주지 않을 제 권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찍힌 숫자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0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찾은 건 퇴직금이 아니라 제 시간과 노동의 값에 대한 인정이었다는 거요. 대표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마음을 지킬 때 쓰는 거지 책임을 피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함께 서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원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제 몫은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